지난주부터 제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존 문제를 깨닫고 그것이 어떤 문제들인지를 이해한 뒤에 스스로 실존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돕는 그런 방식으로 짜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지난주 강의가 떠오르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서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도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나가서는가요? 본래적인 나인가요? 사람들 나인가요? 외로운 자인가요? 외로운 사람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방식으로 나가서게 될 것입니다.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속과 겉의 분열, 나의 여러 모습들이 찢어지고 갈라진 그 균열 때문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나가선다는 것은 관습, 종교, 교육, 자기의 심성 등 수많은 요소들이 한데 뒤엉켜서 가지런할 수도 있고 또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그 모든 실타래를 뒤엉킨 실타리를 풀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새끼로 또는 피륙으로 옷감으로 짜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을 바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존이라는 말 대신 나가섬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리는 삶을 하나의 길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길은 한편으로는 억은 맞물린 형태로 우리를 옥죄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사람다움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르트르를 통해 잘 보여줬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방향을 바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가섬이라는 낱말 자체가 가져다주는 우리의 어떤 생각의 힘입니다. 나는 누구로 나가서는가? 이 물음은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서슴없이 여러분들이나 저는 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인가? 이 물음이 곧바로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이건 뭐야? 그러면 엄마가 이건 꽃이야. 그럼 다시 꼬마 아이가 엄마 꽃이 뭐야? 그럼 엄마는 좀 망설이게 됩니다. 물음의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같은 물음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곤경이 닥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의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해도 되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다. 사람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문을 여는 노래로 빅마마의 네 꿈은 뭐니라는 노래를 좀 선택을 했는데 네 꿈은 뭐니 꿈이라는 말은 빌어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어버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영화, 책, 문학, 시인, 드라마, 자,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나다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발견한 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의 꾸러미를 만들게 됩니다. 또 역시 엮어나가고 짜나간다는 나의 근본적인 의미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꿰는 것입니다. 꿰는 그 재료들은 나의 모든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꿈이라는 화두를 갖고 과연 사람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인류학자들은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제 강의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고요. 하나의 낱말을 툭 던져주고 그 낱말로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짜였습니다. 모방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흉내낸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요. 모방은 흉내는 아닙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배운 바를 실천할 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직접 띄우겠습니다. Control to major songs. Commencing countdown engines on. 영화 발레리안의 도입 장면입니다. 사람의 본질, 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가 우주 정거장, 우주 도시를 하나 건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어떤 아주 독특한 의식을 치룹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단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사 나누기입니다. 인사란 우리말은 사람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주도시는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온 곳에서 우주 전체에서 이제 지적 생명체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지구 단위로 모여들고 있지만, 자, 이제 2150년 이후로 넘어가면 새로운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악수하는 것만 인사는 아니겠죠. 이렇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만나면 반가운 마음을 표하는 것, 이것이 인사다. 자, 이제 먼 외계로부터도 새로운 생명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하나의 우주도시를 만들게 되고요. 모든 지식을 우주 생명체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집단 지성 단체를 이루게 됩니다.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 장면마다 생각할 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아주 이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모습과 상관없이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가 다른 동물과 식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진화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사를 나눌 줄 모른다면 결국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게 된다면 인류라는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반려견뿐만 아니라 먼 외계의 우주 생명체에게도 미리 인사를 보낼 만큼 인간의 그 범위가 넓어져 갔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에게는 산해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과거 우리의 조상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기록으로 남겼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유니콘 같은 것도 이미 나오고요. 반인, 반마 이런 등등 산해경을 그림으로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인류 문명이 일궈온 수많은 발자취, 외계 생명체에 대한 경탄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문화 속으로 끌어들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생명체들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거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다스리거나 그리고 나서 결국 인류의 세계 속으로 편입해 들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뒤에 인간의 사람의 본질로 제한됐던 것은 배울 학자로 많이 표현되는 교육입니다. 배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방 심리가 없다면은 닮아 나갈 줄 모른다면 배우는 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줄 모른다면 어찌 닮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어쨌든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 이런 것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긴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은 동시에 사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철학이라는 말을 새로운 말로 좀 바꾸었는데요. 전통적으로 사람의 본질을 탐구해온 학문은 철학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철학만 하진 않습니다. 자연과학, 뇌과학, 심리학, 종교학, 인류학, 사회학, 정치 모든 학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다움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 사람다움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몸이 있을 테고요. 사람의 몸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몸 자체가 이미 사람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바탕입니다. 몸이 허물어지면 마음도 허물어집니다. 마음 또한 다른 생명체하고 크게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의 마음은 뇌를 통해서 주로 형성이 되는데 물론 몸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루어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능력은 다른 동물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각이라든지 지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의 가장 고유한 특징은 미루어 본다는 것입니다. 미루어 본다는 것은 되돌아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되돌아보고 현재를 마주보고 이 모든 것을 밀고 나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스스로 추론해내는 것, 이것이 미루어 보기입니다. 이 미루어 보기의 능력은 이미 1만 7천년 이전부터 인류의 뇌 속에 발전 진화되어 온 아주 가장 독특한 능력입니다. 이런 것에 바탕을 둬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학문이 문학, 철학 이런 것입니다. 문학과 철학은 근본적으로는 말과 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강의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동영상 또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 컴퓨터 등을 통해 가지고 학문이 이루어집니다.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것과 이러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차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될 테고요. 제가 실존을 나가섬이라고 바꾼 것만큼이나 철학을 슬기 말킴이라고 바꿨을 때 얻는 이득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슬기 말킴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슬기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파리, 녹, 문지방 등등에서 연결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파리가 똥을 싸는 것을 쓸른다고 합니다. 문지방이 닳도록 넘나들 때 그 닳아지는 것을 슬타라고 합니다. 또 녹이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쇠를 갉아먹는 것도 슬타라고 합니다. 슬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로 잠식해 들어가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슬기라는 것은 마치 이 이슬이 우리의 옷을 적시듯이 우리 스스로를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기라는 것은 갈고 닦는 것입니다. 무엇을 갈고 닦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도 갈고 닦아야 되지만 마음도 갈고 닦아야 되고요. 생각도 갈고 닦아야 되고 결국은 스스로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갈고 닦는 목적은 빼어나고 뛰어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다 나은 것으로 끊임없이 바꾸어 나가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적다고 한탄하면서 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주어진 것을 선용할지어다 라는 격언을 늘 붙여 두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는 그것을 여러분이 마치 씨앗을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쳤을 때에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슬기라는 것은 예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갈고 닦지 않으면 빛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주라도 개, 돼지에게 줘서는 그 값을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슬기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지만 갈고 닦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슬기만 가지고는 사람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맑히는 일입니다. 흙탕물 슬기가 아니고 맑은 슬기. 그리고 이 슬기를 맑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험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책도 중요하고 스승님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우리 삶 전체를 사무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말이 필요합니다. 모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이제 모국어란 말을 잘 쓰지 않고요. 모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이죠. 이 모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말하고 말음질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또는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는 그런 낯선 들어온 말들로 글로 4%만이 말하고 글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결국
말로부터 소외당하는 바람에 모든 권력으로부터도 소외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잉글리시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역기라든지 번역기 등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말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AI를 통해서 중국어와 잉글리시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소통시켜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말 자체를 갈고 닦는 일을 통해서 누구나 다 쉬운 우리말로서 자신의 생각과 삶을 제대로 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나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또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저마다의 우리말을 갈고 닦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 사람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가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빨갛게 써놨죠. 과거와 오늘날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의 날이란 뜻입니다. 날은 같은 날이지만 오늘의 날과 어제의 날과 앞늘의 날은 다릅니다. 늘이라는 것은 쭉 이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늘 그러하다 할 때 늘이 그런 뜻입니다. 온 날과 온 날이 마치 똑같은 방식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오늘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 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나가 버린, 똑같아 버리죠. 또 사실 내가 태어났을 때와 초등학생 때와 완전히 다른 날들이었지만 지났다는 면에서 그냥 지난 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말들인데요. 근데 앞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날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알 수가 없지만 그 수많은 나에게 주어진 날들은 결코 똑같은 날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우리는 앞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간적인 감각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인이예지란 말을 들어왔습니다. 인이란 말은 어질다는 뜻입니다. 어질다의 반대말은 모질다입니다. 모질다라는 것은 모로, 세모, 네모 할 때 모로, 모소리로 찌르는 것이 모지르다입니다. 어질다라는 것은 그것을 감싸 안는다는 것입니다. 어우러져서 한데 감싸 안아주는 것, 이것이 어질다입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올바름은 두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옳다와 바르다입니다. 오름이라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튼튼하고 제대로 갖춰져 있는 상태, 이것이 오름입니다. 직선이라면 반듯하게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바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알맞은 것을 말합니다. 올바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옳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예라는 것은 알맞음입니다. 또는 알맞춤입니다. 친해도 알맞은 만큼 친한 티를 내야 되는 것이죠. 처음 보는 사람을 무조건 끌어안고 반갑다고 너무 친한 척을 하면 불쾌합니다. 예라는 것은 알맞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로서 드러나는 의, 인,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내려면 결국 슬기가 필요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인의예지를 통해서 주로 사람의 무엇임이 설명이 됐습니다. 반면에 서양에서는 이성적 동물로 많이 표현이 됐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요. 번역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성적 동물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새롭게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현대로 오면서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호모 루덴스, 호모 시리즈가 나옵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동물, 그죠? 호모 라보란스, 노동하는 동물. 이게 동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인간이라 호모라는 거, 후모스, 흙이라고 그랬었죠. 호모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는 이런 일련의 말놀이가 시작이 됩니다. 놀이한다는 것은 사실 원숭이도 놀이할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람의 본질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소비 능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이되 서얼이죠. 서자이자 얼자이자 신분적으로 너무나 취약해서 아무에게나 놀림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라는 것은 사서 쓴다는 뜻입니다. 삿씀이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무엇인가를 쓰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러면 쓸 수가 없고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오늘날 소비자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개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모든 것에 무두머리로 물신처럼 숭배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사람을 소비자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고객 대우를 받는다면 아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실업자라면 그 반대의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오늘날 16세기 이후 서양의 이러한 개인주의가 전 세계로 퍼진 이후로는 이제 사람은 더 이상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한 개인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인디비주얼, 디바이드, 나누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은 몫에 관한 것입니다. right,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누구와도 나만의 몫을 나눌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몫은 내 것인 것, 나는 나야 라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개인이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이러한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 함께 나눔이, 못 나눔이가 아니라 함께 나눔이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아는 것도 혼자 아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아는 것으로, 집단지성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낯사람으로서도 아름답지만 한데 더부를 때도 더욱 아름다워지는 이러한 보다 발전된, 보다 나은 삶의 형식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네 꿈은 무엇냐? 라는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꿈은 결국 이 세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독재자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는 사이보그의 출현과 같은 또 하나의 난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문제, 로봇의 등장, AI의 등장 등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말 대답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게 문제인지 합격계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 네, 그 다음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에 대한 다양한 데피니션, 뜻맥임들을 보셨는데요. 저는 사람을 몸만으로 정의할 수도 없고 마음만으로 정의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의 컴포지툼, 결합체로 정의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것과 저것을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아마 사이보그 로봇이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본질을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시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류가 만들어 온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정의들은 모두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인의예지다, 이성이다, 종교다, 다 대답만을 가지고 사람의 본질을 정의해 왔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물었던 그 대답을 이끌어냈던 그 물음 자체에는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이데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하이데거도 존재의 물음이라는 것을 평생 물었지만 그 물음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탐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물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제가 어릴 때 길렀던 한 14년 동안 같이 살았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는 제가 뭔가 물음을 던지면 잘 모를 때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모른다는 거야. 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인님, 저렇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주면 제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저는 그때도 우리 사람과 가까워지는 개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도 끊임없이 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묻고 별들에게도 묻고 또 이러한 물질을 향해서도 몸을 던집니다. 이것이 실험이거나 또 관찰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신에게도 묻고 또 심지어 파우스트에서는 악마에게도 묻습니다. 사람은 물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자 하는 바를 묻습니다. 그러면 AI는 안 물을까요? AI도 묻습니다. 사람의 물음과 AI 물음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묻지 않고 나에게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을 묻습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묻질 않습니다. 모르는 것들 중에 내가 그것을 꼭 풀어야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었을 때 그 물음거리를 끝까지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 답을 찾으면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해방감을 맛본다는 것은 결단한다는 것이고 그 답이 지시해주는 방향을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것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갈 것이냐, 어느 대학을 갈 것이냐,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래 바로 이 대학이야, 이과야, 이과야 라고 딱 결정이 되면 고민은 사라지고 그 뒤부터는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또 물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길을 가는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듯이 사람은 물음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지 우리가 물음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물음과 또 다른 물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그 물음이 일어나는 자리이자 하나의 답을 얻자마자 그 물음이 사라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음과 대답의 연속성, 이어지는 길, 이것이 바로 저는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이데거의 대답은 물음은 생각하기에 경건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고마워한다는 것이고, 고마워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되돌려 대갚아주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고마워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어떤 물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물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괴로울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놀라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고마움을 느낀다면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으러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마워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어왔고 그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어쨌든 대답을 찾거나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 위에서 삶을 설계해 왔고 그에 따라서 스스로의 삶을 정당화해 왔을 것입니다. 도둑놈도 다 이유가 있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도둑질을 하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유를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미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물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음은 서양에서는 에로스 신화로 많이 설명이 됐습니다. 에로스 하면은 에로틱이라는 낱말 때문에 우리에게 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에로스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찾아 나선다는 뜻입니다. 남자라면 여자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여자라면 남자를, 아이가 없는 사람은 아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아이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직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바깥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추구, 찾아 나섬,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 완전함, 이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바로 모름, 모라는 것은 두 개가 만나는 자리가 모입니다. 세모하면 선이 세 개가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만나는 자리들은 대개 원이 아닌 원을 제외하면 모두 뾰족뾰족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단면만은 안다는 뜻입니다. 또는 아예 막혀버렸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구도 원만한 둥근 원과 같은 삶을 살아가진 못합니다. 누구나 다 모자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묻게 됩니다. 완전해지고자 하는 자는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물음을 묻게 되는 것이죠. 모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픈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아픈 것은 아낀 것, 빼앗긴 것, 내가 본디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그와의 관계가 끊기면 나는 본디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그것을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 잃어버린 또는 아픈 상태를 내가 스스로 고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견디면서 지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고통은 아픔과 괴로움을 합친 낱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아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아플 때, 또 모름을 내가 버릴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갈 때 괴롭죠.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올바른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부도라는 불교의 한 그림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고요. 페르세포네의 데메트르 찾기에서도 신화적으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달나라, 화성, 그리고 실제로 알기 위해서 탐험과 모험과 죽음을 무릅쓰는 그러한 개척의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래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물음을 묻겠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돈, 사람다운 삶, 올바른 삶. 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물음을 묻고 싶으신가요? 자, 알미라는 것은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가품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른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묻게 되고 우린 물으면 반드시 대답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대답이 올바른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왜 모르는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등을 쭉 이어져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생각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찾아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물음의 종류를 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아마 오늘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음을 묻습니다. 근데 그 물음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음을 묻는 의문사들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하게 들립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깊은 숙고를 하지만 무엇이라는 낱말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시해서 내가 모르는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는 이 낱말은 묻이라는 낱말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묻이라는 것은 손에 한 줌, 등짐, 등에 매는 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의 한 묶어진 만큼의 양,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묻이라는 것은 묶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무엇이라고 물은 것은 이 사람은 어디다 묶을 수 있는가? 라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름에다 묻고 싶다면 이름에 묶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꽃이다.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묶는 것은 분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누어 묶는 것이죠. 이건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아주 손쉽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꽃이라고 분류해. 범주가 꽃이란 범주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인가라는 이 물음은 이렇게 이름을 대는 방식으로 하나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묶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한 방식은 논리학인데요.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흔히 많이 불려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저라면 가장 넓게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몸과 마음과 넋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몸은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물을 때 이러한 물음들은 단순히 분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 물음의 특징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란 물음을 묻는다는 것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무엇 물음을 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무엇 물음은 근본적으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내는 것. 떼어낸다는 것 보니까 붙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것들과 뒤섞여 있었거나 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그것이 바로 떼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떼어내가지고 그것만을 따로 갈라 묶으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보기로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 무엇임에 대해서, 묻에 대해서 직역을 좀 하겠습니다. 로고스라고 제가 지금 알파벳으로 써놨는데 로고스 할 줄 아는 생명체 직역입니다. 소온, 로곤, 에콘. 왜 직역을 하냐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 할 줄 아세요? 술 할 줄 아세요? 목적어를 쓰는 것입니다. 로고스 할 줄 아세요? 네, 로고스 할 줄 압니다. 그 로고스가 뭐냐? 말입니다. 말할 줄 아세요? 네, 말할 줄 압니다. 무슨 말을 할 줄 아세요? 네, 저는 잉글리시도 합니다. 한국말도 합니다. 독일말도 합니다. 말을 여러 개 하시네요. 그러면 여러 말 할 줄 아시는군요. 그러면 여러 말 할 줄 아니까 사람이 좀 많은 사람이군요.
하나의 능력이나 기능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정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치를 깨닫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로고스가 단순히 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본적 의미의 말, 이때 말하는 근본적인 말은 말음질하는 말입니다. 말음질은 비례, 비율 또는 조화 등을 의미했습니다. 말이 되는 말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말은 참말이고 어떤 말은 거짓말이고 어떤 말은 말이 되는 말, 이치에 닿는 말이고 어떤 말은 말이 안 되는 말, 이치에 어긋나는 엉터리 말입니다.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말했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규정에서는 크게 멀어진 것입니다. 말 가운데 참말, 거짓말, 이치에 닿는 말, 이치에 어긋난 말,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로고스를 할 줄 아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토스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이 아니고 근거를 갖춘 말, 증명된 말,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히스토리아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떼어내고 수학적, 과학적, 속속들이 알고 있는 또 증명된 말, 참말,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말할 줄 아는 사람, 생명체이고 그때는 참말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결국 성인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 이성적 동물이라는 이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동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말의 의미도 완전히 그르쳤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가 빠져나갔나요? 손이 빠져나갔네. 다리, 글을 쓸 줄 아는 손, 춤을 출 줄 아는 다리,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 말을 할 줄 아는 입, 이런 게 다 빠져나가면 그거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만 가지고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에서 보자면 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을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목요일에는 여러분은 오늘날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는지 그걸 잡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자고 20대고 젊고 아름답고 꿈이 많고 또 격동의 세계를 살고 있고 미래 불안 속에서 또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거대한 전환기에 살고 있잖아요. 이때 도대체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개성 있는 답변을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무언물음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물음입니다. 떼어내는 물음이자 동시에 그 밑바탕으로 더는 쪼갤 수 없는 아톰이라는 것은 토메인,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는 나눌 수 없는 것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그 마지막 조각, 불멸의 조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불멸의 조각을 더는 나눌 수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물음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에게서 더 이상 분리해낼 수 없는, 나누어낼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아르케 또는 원소, 엘레멘트 또는 아톰 이런 것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그런 게 있나요?
사람의 영원한 실체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린 그걸 찾아서 사람은 그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많이 찾아왔지만 아직까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이라고요? 나중에 죽음을 강의할 때 잘 보여드릴 것입니다. 정신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DNA라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근데 이러한 영혼이 없다면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물음 자체가 오히려 사람의 본질을 잘못 찾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이 아니고 사람의 본질을 묻는 그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음의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보라는 겁니다. 이 판화입니다. 동네 사람이 조수영에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수건으로 상대방과 자기의 사이를 가리면서 입속에 송은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빨을 뽑아내기 한 것입니다. 박경리의 토지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여인이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나뭇가지나 또는 그 여인을 불태운 재를 훔쳐갑니다. 그 목적은 병자의 병을 낫게 한다는 효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삼가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사물로 하고 특히 이빨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제목이 이빨 사냥입니다. 이빨만을 뽑아서 결국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무엇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물어도 좋은 건지요? 그 물음에 다른 종류가 있는지는 그냥 스쳐가듯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강의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무엇 물음이라는 그 하나를 다시 한번 잘 숙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물음이 무엇입니다. 4살 정도 되면요. 3살, 4살 넘어갈 때 꼬맹이가 갓난아기가 자라서 이제 걸으면서 묻는 물음이 엄마 이건 뭐야? 뭐 하루 종일 묻죠. 정말 하루 종일 묻습니다. 한 6개월은 묻습니다. 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구분한 거야.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었고 신비로운 거죠. 호기심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다른데 이것이 이름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야 할 때 대답하려고 하면 이건 뭐야?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음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이 갑자기 분절돼서 나타난 겁니다. 한 덩어리로 있던 것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 아이에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잡아내고 싶은 거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학이 발전되어 오면서 새로운 물음들도 생겨나오게 됐습니다. 니체에서 이런 물음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신이 있는가? 나는 있는가? 내가 있다면 그 나는 누구인가? 있다라는 것이 먼저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충격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믿어왔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내가 없어. 그럼 나는 없는가? 없이 있죠.
그럼 이렇게 없이 있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넌 누구인가? 무엇이라고 물어도 좋은지 이런 물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물음입니다. 사람은 있는가? 외계인은 있는가? 복잡하게 올라가면 수, 넘버라는 것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가? 수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의미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신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있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전자, 블랙홀, 화이트홀, 슈퍼스트링 있는가? 가설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도 없지도 있음과 없음에서 있음으로 옮겨가는 사이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이에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죽음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다. 졸업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있다. 사이에 있습니다. 입학과 졸업 사이. 1층과 2층 사이. 사람은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아름다운 것과 못생긴 것, 추한 것을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은 사이에 있습니다. 참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참, 완전한 거짓,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뒤엉켜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실 물음입니다. 그냥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발견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느낌 또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뒤에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무엇 물음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 물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무엇 물음을 통해서 세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음의 종류 가운데 가장 어렵고도 복잡한 물음이 하나 나옵니다. 어찌 물음입니다. 어찌라는 것은 왜, 사람은 어찌 있는가? 복합된 물음입니다. 왜 있는가? 사람 왜 있어요? 나는 왜 있죠? 어버이가 날 낳았으니까. 까미는 인문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근본 물음은 자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절대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이유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의미라는 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와 같은 그런 고상한 고민이 없을 때 행복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몰입했을 때입니다. 몰입이 끝나면 우리는 갑자기 또 다른 상념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묻는 것이죠. 나는 왜 사는가? 이 물음을 묻게 되고 결국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가는 투사가 됩니다. 연구자가 되는 것이죠. 또 어찌 물음에는 어떻게 있는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등. 이 물음 자체만으로도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은 일단 오늘은 물음의 종류만을 좀 구분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어찌 물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층이적이면서 서로 뒤엉켜 있는 물음입니다. 거의 대답이 불가능한 물음입니다. 사람은 왜 있나요? 알게 뭐야. 있게 됐으니까 있는 거지. 과연 그런가요? 이 왜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유래를 묻는 것이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너 여기 왜 왔어? 목적을 묻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바로 와서 가는 그 가운데로서의 여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물음입니다. 슈테판 발켄홀이라는 조각가입니다. 주로 나무를 가지고 좌대에 앉혀서 조각을 한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의 조각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한 부분을 이제 따왔는데요. 자, 나는 나무를 존중하고 나무는 나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대화하는 조각가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나무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이런 좌대는 신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신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얼굴을 보통 우리 조각을 끝내면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 매끈매끈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발케놀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색칠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적인 나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형태는 신상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입혀봤습니다. 아마 남녀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그걸 추구하고 있는지 아닐까요? 남녀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 아닐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 흰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라는 제목의 입상입니다. 세워놓은 모습인데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사진 찍질 않아요. 분명히 작품인데, 아주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사람들이 이걸 작품으로 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실제로는 옷을 입혀놓은 게 아니고 색칠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우리의 일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이 자체가 바로 하나의 신화적인 미토스, 이야기의 소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일상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나날살이에는 새로운 것이 없죠. 하지만 2000년 뒤에 인류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의 일상, 나날살이의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세계를 분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날살이의 삶과 신성한 공간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은,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들을 곳곳에 배치해뒀을 때 공간이 달라짐으로써 그의 사람됨이 완전히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물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찌 물음이 목표라는 것은 고유한 있음의 방식입니다. 꼴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꼴로 있나요? 세모꼴인가요? 네모꼴인가요? 피아노 치는 손, 피아노 치는 손의 꼴인가요? 뭐 음악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옵니다. 또 다른 손은 어떤가요? 왠지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살풀이, 인생의 한 땡볕, 가난함, 무지함, 그러면서도 너그러움, 이러한 우리에게는 이미 낯선 삶의 방식이 됐지만 어찌 물으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물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어찌 물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고유성을 전체의 측면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물음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물음이 어찌 물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비해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 물음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까워져 있나요?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마치 사람으로부터 이륙해가지고 저 먼 우주로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물음들은 거꾸로 나의 심연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향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 물음과 어찌 물음은 하나의 맞짝 물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음이라는 것이 이제 슬기를 찾기 위한 출발점, 첫 자리이자 결국 내가 어떤 올바른 대답을 얻었을 때 또 새로운 물음을 대답을 찾기 위한 출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음을 사람의 본질로 제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동서양의 철학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었던 대답으로서의 철학이 아니고 물음에 대한 반성, 성찰로서의 철학이라는 관점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노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성적으로 사람의 본질을 찾는 작업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묻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길을 떠난다는 것은 다다르기 위한 것입니다. 되돌아오기 위한 것입니다. 집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마을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길과 또 그 마을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 강의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